에코프로비엠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무려 129.8%가 증가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도 129.7% 거의 동일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9.8회 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그 책에 큰 힘이 되겠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BM을 분석하게 된 동기는 유명 유튜버 새우 상징이죠. 슈카 월드 재미있는 사람이고 대단히 능력 있는 그런 유튜버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BM 자꾸 제가 에코 프로그램으로 발음이 되는데 에코 프로 BM 주식 내부자 거래로 금융위 검찰 수사 추가 수주 비상 등 해가지고 환경 작년도 1월 20 작년 초에 뉴스가 이런 게 있었네요. 그런데 그 일요일날 그 방송한 거에 보면은 그 최근 1개월 동안 순매수가 1조 원이나 그 개미들이 그 투자를 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외국인 및 기관들이 매도를 해가지고 약 1조 원 정도 돈을 챙겨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시장 전체 현재 이 코스닥 시장에서 1위 그 셀트리온을 넘어선 거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비중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1위부터 3위까지 있는데 이거를 다 소개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2022년도 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방의 감초로 이 원가 회계는 뚱보고 그 다음에 스루풋 회계는 날씬하다. 이렇게 재미있게 좀 비유를 해서 스루풋 회계를 여러분들께 좀 각인시켜 드려 보려고 한번 해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첨기 누설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스루풋 회계로 그 분석해내는 이 방법론에서 두 가지 그 중요한 이 두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가지고 증가맥을 일단 찾는데요. 그러나 그 하면서 이 파악한 것은 내부 회계 관리용으로도 그렇고 또 공시 내용으로도 그렇고 재고 사항만 얘기할 게 아니고 재고 흐름까지 공시해야 된다. 그래야 투명성이 밝아진다. 제가 뽑는 재고자산의 변동액, 증가맥은 그 기말재고에서 기초재고를 빼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도 공시를 하는데, 이거 합계액이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를 총 영업비용이라고 명명을 한다면은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비성분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 스루풋 분석을 해서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저는 디커플링을 합니다. 비성분 쪽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은 기초 빼기 기말로 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투입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가 총 제조비용이 되겠고요. 가공비는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이 가공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분석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노하우라고 공개를 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IQ 두 자리 정도 되는 그 간신히 넘는 IQ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요거를 그 생각해 내는데 좀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거, 회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더더욱 그렇고 어느 정도 그 소양은 있습니다만은 소양이 있다 하더라도 총 제조 원가 뭐 이런 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거기다가 뭐 총 제조 비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총 제조 비용을 알아야 결국은 나중에 그 스루풋의 매출 재료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을 쭉 하다 보면은 회사마다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 1이 제가 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기준 1로 명명을 한다면은 기준 2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고, 기준 3은 전체에서 미착분만 제외해서 특별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은 뭐냐 그러면 기준 1 외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성과들을 왜곡하고 분식회계 의심을 사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서론을 시작하고 원가회계 손익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3조 4천억 원대로서 무려 129.8%가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그런데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45.3%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좀 스루풋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재고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매출 증가에 비해서는. 요게 이제 좀 뭐 재고 관리를 나름대로는 좀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판매 관리비가 뭐 73.1%가 증가했습니다만 워낙 그 매출 총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2,626억 원으로서 106.4%가 원가회계상으로는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루풋으로 분석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2조 7,827억 원으로서 149.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재료비가 더 증가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라도 우리는 쉽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 같다, 했다라고 일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스루풋 회계는 스루풋 그 증가가 이 1순위 사업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게 금액상으로는 70%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스루풋율은 6.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은 떨어졌습니다. 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마진율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운영비용은 44.7%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상 절대금액 스루풋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6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이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연초에 1억 원 가지고 사업을 했다면은 연말에 1억 6,700만 원으로서 6,700만 원을 벌었다. 꽤 많이 번 거죠. 그리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0억 원이 적게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재고 흐름으로 공개되는 날이 오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WCAI 제품과 제공품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967억 원이 증가를 했고 전년도는 더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았다는 게 재고 관리는 나름 잘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싶습니다가 아니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디커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52.8%나 크게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44.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공비를 산출하면 금액상으로 34.6%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가공비율이 5.4%가 떨어졌어요. 5.4%면 매우 큰 하락폭인데요. 상대적으로 이걸 보더라도 매출 재료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까지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합리적인 추론일 것으로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3단계로 하게 되는데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로 나오는데 1번은 제가 선택한 거고요. 2번은 회사가 제시한 금액인데
이게 요 PQ 총 제조비용하고 같은 금액으로 차이가 나지만은 이게 무엇인지가 추적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만큼 불투명합니다. 근데 3년 연속 이렇게 계속 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친절하게 공개를 하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재고 흐름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추적할 단서를 발견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인데 요거는 일치를 시켰어요. 근데 올해 2022년도에 와가지고 갭이 현금식으로 얘기하면은 현금이 2222억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재고가 요거만큼만 증가하면 되는데 좀 적게 증가했어요. 2153억 원어치. 그러면 69억 원의 그 현금을 어디다가 날려먹었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재고 자산이 감모 손실이 69억 3,800만 원이 나시다. 그러면 사실은 감모 손실이니까 실질적으로 제품 생산하는데 어디 날라갔다 이게요. 그러면 아마 실수율도 떨어졌을 거고, 그게 이제 원료가 뭐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 감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생산 쪽에서는 로스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니까 이게 아마 로스율 아니겠느냐. 생산을 하면서 그 원료가 로스가 났다. 그러니까 반대로 로스가 높으면 실수율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실수율이 낮든 높든 일단 투입된 원재료가 그냥 다 그 똑같기 때문에 원가에는 다 포함이 되죠. 감모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은 일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회사도 그 제품이 제공품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비성분 쪽에서는 마이너스 966억 원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348원으로 됐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매출 원가를 적게 나오게 만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 마이너스가 된 것만큼. 그 마이너스가 된 것만큼 이익이 더 났다라고 조정 작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곡해를 하게 곡해라기보다도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그 에코프로 BM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3년 내도록 이러니까 뭔가 원인을 밝혀서 공개하지 않으면은 분식회계에 대한 의구심은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이 인건비가 있는데 직원 수가 2021년도는 그 사업 보고서를 수정 공시를 하면서 이 데이터들이 다 날라갔어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 직원 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2020년에 930명 있던 직원이 무려 1300명이니까 한 400명가량 올랐으면은 2021년도에 한 또 200명 정도 증가하지 않았겠냐. 이제 추정해서 낼 수 있습니다만은 없는 데이터 일부러 제가 추정해서 넣긴 싫고 어쨌든 2022년도에 이 평균 임금은 8,360만 원으로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코스닥 입장에서의 임금 수준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20년도에는 5,770만 원뿐이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아마 본봉보다도 보너스율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평균 연봉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직원 수도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외주 가공비가 2020년도에는 없었는데 2021년도부터 외형이 커지면서 외주 가공도 늘어난 거로 되어 있고요. 무려 59.5%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에 지급 수수료도 크게 154.6%가 증가했습니다. 운반비도 126.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 활동력이 매우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2020년도에 37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더블로 이렇게
매출 증가에 비례해서 운반비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경영성과 지표로서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9.8회전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스르픈율은 6.52%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경험상. 그러면 회사는 우리는 투명한 기업이요 하고서 반증을 하셔야 되는데,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든지 또는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 이 추론은 상대적 하락이라고 표현한 것은 1, 2차 추론과 모순이 되죠. 이거를 투명하다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회사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추이를 알려줘야 되고 판매 가격 추이도 하락했다라고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주원료가 니켈, 코발트, 리튬 뭐 이런 거를 표현했는데 국제가격 시세표만 보여주고 있어요. 정작 자신들이 원재료 가격을 얼마에 구입하는지는 비공개입니다. 또한 제품이 자기네들 주종이 하이니켈계 양극활 물질인데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이 양극재 쪽으로, 음극재가 아니고 양극재 쪽으로 자기네들이 납품을 하는데, 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또 그다음에 또 뭐 SK온 이런 3대 전기차 배터리 메이커에 납품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정보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서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 변동 추이 기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위산업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가격 노출이 기업 비밀이냐, 정보 기업 비밀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불만족입니다. 금감원이 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다른 거는 잘 따르는데, 이게 무슨 방위산업도 아니고 뭐 어디하고 경쟁이 돼서, 중국하고 아니면은 국내 업체하고 경쟁이 돼서 납품업체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아니면은 그 3사에 납품을 하는데 각자 동일한 가격이 아닌 또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게 기업 비밀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한다면은 그렇게 주장해라. 저는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당신네들이 방위산업이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소 라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의 어떤 그 손익이 일어나는 그 원인, 결과,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논리 도구로서,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 도구로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if 만약 뭐뭐 하다면은 then 그러면은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고서 가정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픈율 하락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가정을 하는데, 기업이 반증을 하기 위하여는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되기 때문이다라고 입증이 돼야 되는데 결과는 검증 불능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투명성 법정에선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 유명 드라마가 있었죠. 참 변론도 잘 합디다. 입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저는 그 투명법정에 내세워야 되는데, 딱이나 뭐가 있겠냐 그러면은 외부에서는 금액으로만 볼 수밖에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매출 수량 나누기 매출 재고, 제품 재고로 한번 수량을 해서 그 회전율이 올랐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맞는 겁니다 라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투명법정에 무죄 입증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2단계 갭에서 전체 차이가 380 몇 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결코 그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 무죄 이 변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변호사한테는 내막은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3천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일일이 추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이 17.3% 증가를 했는데 전년보다 아무래도 종속기업에 더 투자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전년도보다 이것도 거의 더블이 올라가지고 그렇지만 현금 수익률은 16.5%로 0.2%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채권자한테 1358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어요. 전년도에도 차입을 하고 그러면은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유상증자 때문에 그 투하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급이자율이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그 이익 배당이 아니고 주주들이 5,851억 원을 더 추가로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계속 3년 내도록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이익 배당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 되고요. 최종적으로 4,66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현금을 잃어버린 건 아니고 이렇게 유입된 돈과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도 돈을 빌려 가지고 이 자본적 지출 투자도 했고 또 이 재고가 증가하고 또 뭔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재고 증가에도 돈을 많이 쓰지 않았냐.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분석을 위한 핵심적인 데만 골라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그 현금이 4,668억 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9.9%로서 한 두 자릿수 정도는 넘어야 좀 안정적인데 좀 약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 잉여금률은 이것도 떨어졌는데 역시 유상증자로 그 납입자본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적게 낮아진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FCFE라고 제가 이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전문가한테 배운 겁니다만은 프리캐시 플로우 투 이쿼티라고 해서 주주에게 말하자면 가용한 프리하게 이게 말하자면은 집행을 할 수 있었던 돈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자본 거래 내역이 매우 크게 다양합니다. 여기 뭐 주식 보상 비용부터 시작해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 자기 주식 취득이 또 있는 데다가 자기 주식 소각도 하고 주주 가치를 올리려고 말이죠. 주가를. 그다음에 자기 주식 교부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발행 비용도 들어갔고 신주 인수권 행사라는 것도 있고 복잡하네요. 그런데 이제 배당을 했어요. 배당을 했는데 전체 그 FCFE가 이제 5,851억 원에 말하자면은 그 주주들이 돈을 더 투자를 한 건데 이익 배당으로 이제 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익 배당률은 투하 자본에 비해서 1.1%다. 그러니까 전년도는 1%고 2020년도는 0.5%니까 이익 배당률 상승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이익 배당률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매출을 예측을 하면은 한 7조 1,500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재고가 45%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영업이익은 6,417억 원이 나와가지고 변동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하더라도 한 6,400억의 이익은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고에 너무 돈이 많이 쌓이니까 재고를 줄여라 하면 생산량을 있는 재고 가지고 물건을 팔고 생산량을 줄여라 해서 만약에 45%를 줄인다면은 이익은 3,617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건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것은 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운영비용이 50%까지 오르고 이 영업이익을 실적대로 한 120% 정도 오른다고 그 가정을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하게 되면은 6조 원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다. 이런데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따져서 이 매출 재료비가 105%가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봤을 때 매출액은 7조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조 원 정도 차이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제 생각인데 아직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지만 회계 투명성이 불명확할수록 갭이 크다는 경험 법칙이 요즘에 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은 뭐 유명 이 경영학 박사들도 설명을 하는 그런 산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는데 스루프 쪽에서는 재료비 중심으로 재료비가 얼마가 더 올라갈 것 같으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7조 원 정도는 해야 된다. 2022년도 스루프 마진율 18.5%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7조 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조 원 정도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스루프상으로는 원가 회계는 뭐 6천 몇백억이지만 7,580억 정도. 그래서 우수리 떼고 계약을 한다 그래도 7,500억 정도 남는 거로. 여기다가 재고 회전율이 9점 몇 호 전까지 향상시켰잖아요. 근데 이 한 달에 한 번 회전하는 거로 해보자. 그러면 매출을 더 일으키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매출이 8조 5천억이나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크게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재고 생산을 줄여서 재고를 줄이는 경우에는 생산 감소에 의해서 재고를 줄인다면 어떤 영향이 있겠냐? 스루풋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매출 재료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원가액은 7조 1천억 원이었죠. 이 금액이 적게 납품을 하더라도 그렇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원재료 가격하고 제품 판매 가격은 어바웃트레도 어느 정도 흐름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돈은 벌었어요. 그래서 치가가 22만 7천 원이 됐는데 작년보다 한 10만 원 돈이 상승을 해가지고 무려 장부 가격이 1678호로 8% 시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매우 아주 부러운 수준이죠. 남들은 장부 가격 이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장부 가격에 1678호 8%나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언제 무너지지 않겠냐 하지만은 전기차가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이 주가는 올라간 게 그렇게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또 뭐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할 따름입니다. 에코프로가 45.58% 가지고 있고 이름 TNC라는 데가 5.1%. 이 정도 규모면 코스닥이라도 국민연금이 좀 들어와 볼 만한데 국민연금은 관심이 없고요. 대신 외국인이 10.0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증권 정보에 좀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 그 에코프로 BM 2022년도 실적을 그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